3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저는 박봉우입니다. 어제 우리 반 학생들한테 수능 수험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쩐지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 명씩 나눠주면서 다 안아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주려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애들이 다 로봇처럼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수험표 나누는 그런 의식을 치렀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모두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들 30분 안에 집중해서 푸느라고 너무 애써서 토닥토닥 안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1번 문제부터 꼼꼼히 풀어가 볼 겁니다.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해설 그리고 해설하고 맞추면서 뭔가 쾌감도 느꼈으면 좋겠네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냥 뭐 법칙이지. 봐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특징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주어랑 동사 찾으면 더 쉽다고 했던 기억나나?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면역계 유지에 필요하고요. 미생물은이에요. 미생물은 적당한 습기와 충분한 먹이가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미생물이 선호하는 거야. 따라서 뭐지? 그렇죠.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억 자연현상 하시면 되겠고요. 대장에 많이 서식하고 대장 내 미생물 중 유익균은 식이섬유에서 영양분을 얻고 이를 분해할 때 면역세포를 안정시키는 물질을 만든다. 그런데 식생활에서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증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누가 섭취해? 사람들이. 그렇죠? 따라서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니은 사회문화현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익균이 줄게 되면서 대장 내 미생물 분포가 달라졌고 어쩌고저쩌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일까 사회문화현상일까?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스트레스 받으면 장에 탈이 나는 것. 이거는요. 우리 몸의 체계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뭐다?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라서 완전 만만하진 않아. 우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까요? 장내의 미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아야 된다. 남용하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사회문화현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1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는 위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틀린 선지지. 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게 자연현상이고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 모두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달리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함 축적이다.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디귿과 달리 가치함 축적 맞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 디귿은 자연현상이잖아. 따라서 자연현상은 뭐라고 해요? 확실하고 필연적이지. 틀렸지? 좋아요.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것도 여러분 1번 선지랑 똑같은 선지입니다.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인과관계가 나타나거나 보편성이 나타나는 건 공통점이야.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 니은은 묶었어?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법칙? 존재법칙은 자연현상의 지배법칙이니까 기억 디귿 에서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겠지. 정답은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그간 우리가 6월하고 9월 모의평가에서 봤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 실수하면 안 돼요. 물론 어려운 선지는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하였습니다.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업무 과부하와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연구를 진행했는데 갑은 어떤 기업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여기가 연구 대상이 된 집단이네. 업무량, 업무 이해도, 직무 스트레스를 각각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 다음에 이 자료를 분석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봐요. 업무 과부하라고 하는 거 추상적이야. 직무 스트레스 이게 추상적이야. 따라서 업무 과부하는 업무량이나 업무 이해도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것이고 업무 스트레스도 뭔가 5점 척도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변인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지. 돼.
그래서 뭐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업무 과부하가 얘가 직무 스트레스에 직무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게 갑의 연구예요. 그 다음에 한편 을은 이랬어요. 이제 을은 어떻게 했냐면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얘는 이제 좀 다른 변인이야. 직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 지원 간의 관계. 다른 변인이네요. 스트레스를 가운데 두고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했어요. 우선 을은 갑의 연구를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량, 업무 이해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죠. 직무 스트레스가 이 업무 과부하, 요거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를 양적 과부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대요. 양적 과부하는 과도한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업무량이 많으면 이게 양적 과부하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업무 이해도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 너무 복잡해서 업무가 뭔지 모르겠어.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업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질적 과부하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건 낮은 이해도가 낮은 거. 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구분하였고, 자, 다음으로 이거 지워야 되겠네. 세무기업 고충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서 세무기업 직원 중에서 양적 과부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 40명, 여기 40명,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40명 무작위로 뽑아서 얘를 A 집단에 배치를 했대요. 그 다음에 질적 과부하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 40명도 뽑은 거야. 얘를 B 집단으로 했나 보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A 집단을 무작위로 20명씩 여기를 A1, 그 다음에 A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B 집단도 B1, B2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A1과 B1에만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하고 B1 집단에만 직장 상사의 격려를 집어넣은 거야. 네, 여기 격려를 집어넣은 겁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결과, 자, 이게 왜 이런 방식의 연구 설계를 했냐면, 앞에 을의 연구 주제를 한번 가보세요. 을은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 지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정서적 지원을 이렇게 격려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에만 격려를 준 거야. 이해됐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절차에 따라 수집된 사전 사후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사의 정서적 지원은 B 집단이 겪는 유형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이해도가 낮았을 때 상사가 막 격려를 하면 여기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졌대. 스트레스가 낮아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막 이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낮아지나 봐. 그런데 A 집단이 겪는 유형의 직무 스트레스는 여기는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렇지,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상사가 와서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이건 뭐 여전히 그런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어요? 예.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뭐 쓴 거야? 실험을 했네, 실험을. 그치? 좋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갑의 연구에서 표본이 뭐지?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갑의 연구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 동그라미 기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본은 이 기업의 전체 직원. 맞아요. 그 다음에 을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세모기업 직원 전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모기업에서 40명씩 뽑았거든. 여러분, 모집단이 이 세모기업 직원 전체예요? 모집단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 연구 주제나 가설에서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을의 연구에서 봐봐요. 을의 연구 주제는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 지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연구 주제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뭐? 직장인이 바로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모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연구에서 디귿, 양적 과부하는 기업 어디 있어요? 업무량에 대한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거 질적 과부하는 업무 이해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여러분,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라고 했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예,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시킨 거라고 했어. 오히려 여기 수치화된 것을 이렇게 분류했을 뿐이에요. 얘네가 바로 이 업무 과부하라고 하는 추상적인 걸 업무량, 업무 이해도 지수라고 하는 것으로 기업과 니은이 업무 과부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틀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뭔지 알고 있어.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렸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 연구에서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한 것은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의뢰 연구는 뭐죠? 상사의 지원이 있었을 때 직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거야. 그래서 이 격려라고 하는 변인을 인위적으로 실험 처치한 거예요. A1, B1 집단에만.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사후 검사에 따르면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선지는 아마 4번이었을 겁니다. 4번이었을 거예요. 의뢰 사후 검사 결과에 따르면 B1의 직무 스트레스 지수는 B1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는 A1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보다 낮을 것이다. 여기 해보니까 얘네는 업무량이 많은 애들은 격려를 보내도 스트레스 지수가 그대로고 얘네는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낫겠네? 이러면 돼, 안 돼? 그렇지.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임의로 얘기를 해보면 이 A1 집단이 사전에 스트레스가 80점이라고 해봐. 근데 격려를 보내도 여전히 스트레스 80. 여기도 80점인데 A2도 그냥 80.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요. 원래 이해도가 낮은 집단 직무 스트레스가 너무 높았다고 해보세요. 격려를 보내니까 여기 82로 낮아졌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더 낮고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 즉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험 처치 이전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하는 거야. 따라서 이 두 수치를 비교해서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는 낮아졌으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낮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임의의 숫자를 넣어본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선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착각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의뢰 연구 결과는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갑의 연구 결과를 반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을은요, 갑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 여기 있어요.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 지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갑의 연구를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량과 업무 이해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업무량, 업무 과부하를 업무량하고 업무 이해도로 나눠서 한 건 여기서 영향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뒤집는, 네. 아니, 이거 아니지? 이거. 연구 결과를 반박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지.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쉬우면 쉬운 건데 이것도 은근 함정을 막 팠어. 왜냐하면 자, 이 문제는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하고요. 개념 강의 처음 배울 때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적인 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키워드를 보면 바로 이거 기능론이고 갈등론이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 푸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상호작용 나와. 갈등 나와. 상호작용 나오면 우리 상호작용론이고 갈등 나오면 갈등론이라고 했었잖아. 이거 다 함정이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인구 증가는 사람들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요. 그렇겠지, 인구가 증가하면.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갈등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위협한대요. 갈등이 발생하니까.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이는 업무 전문화 현상이 나타난 업무 전문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전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들로 하여금 그렇지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문화는 분업이야. 나는 요것만 하고 얘는 요것만 하고 얘는 C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개인들로 하여금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전담해서 하니까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하고 상호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합니다.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앞에 상호작용이나 갈등은 함정.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문화 시스템을 통해서 상호 의존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야. 따라서
그렇지. 기능론이야, 기능론. 앞에 이거 함정이다. 그럼 이제 쉽게 찾아지지. 1번. 사회 안정보다 변동? 아니지. 안정입니다. 두 번째. 상황 정의, 상호작용. 이거 상호작용론이지. 아니지. 사회에는 어느 시점이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돼 있어. 경쟁, 갈등, 지배, 피지배. 이건 갈등론이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배, 피지배, 갈등론.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그렇죠. 질서, 안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기능론은 이거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잖아 라고 비판받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선지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정답 5번. 4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4번. 가나에 나타난 여러분 봐봐. 뭐라고 나왔어? 문화 변동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문화 변동의 요인 아니면 문화 변동의 양상 생각해야 돼. 자, 대중요금 지불 시 현금만 이용하던 갑국이에요. 을국이 개발한 전자교통카드 시스템을 배우고자 을국의 기술자들을 초빙했어요. 사람들을 직접 전파가 된 거네. 그렇죠? 그래서 갑국은 이들을 통해 을국의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이후 갑국에서는 전자교통카드 도입니다. 그러면 현금도 쓰고 전자교통카드 시스템도 그대로 두 개가 있는 거야. 뭐지 이걸? 병존이라고 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병국이 전국을 지배했어요. 지배하면 여러분 뭐지? 직접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서는 병국의 언어 대신 전국의 언어를 쓰자는 민족주의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따라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에 병국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관공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병국 언어만 쓰도록 강제했습니다. 강제적 문화적변이지. 그 결과 전국에서는 전국 사람들은 병국 언어만 쓰게 됐습니다. 뭐 된 거죠? 그렇죠. 동화된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그렇지. 직접 전파에 의한 두 개 다 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 1번. 됐어요. 두 번째. 나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따른 맞아. 그런데 동화가 나타난 거지 융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외제적, 아니요. 둘 다 외제적 요인이야. 전파. 예, 강제적 문화 접변 시도.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에서는 가와 달리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나에선 가와 달리가 아니지. 가도 새로운 문화에서 돌아왔잖아 이거.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모두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여기는 아니잖아. 원래 있던 것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가요.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 이게 이 사회집단, 사회조직 문제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좋은데 우리 30분 안에 풀려니까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이거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 등장인물 갑을, 병정, 무가 있고요. 여기다 따로 정리해야 돼. 그래야만 안 틀려요. 예, 그게 훨씬 빨리 푸는 방법이고. 자, 한번 해볼게. 지난주 토요일 우리 도서관에서는 여러 분야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캠프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A 고등학교 학생 갑의 소감문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A 학교에 다니고 있네요. A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갑이. 그래서 이렇게 썼어. 환경 보호를 위해 같은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 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모두 A 학교에 다니고 환경 시민단체에 둘 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되지? 그래서 이렇게 써두어야지 안 틀립니다. 광고회사 직원 병의 강의에 참여하였고 평소 나의 관심 분야는 아니었지만 광고 영상 직접 편집해 보니 재밌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병은요 광고 회사 다닌대. 여기 회사 다니네요. 그래서 회사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고등학교 학생 정의 소감문. 얘 B 학교 다니네. 얘는 B 학교 다녀요. B 학교 다니고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을의 추천으로 캠프에 참여했대요. 그러면 얘가 테니스 동호회에 있고요. 얘도 테니스 동호회에 있는 거네. 테니스 동호회 둘이 같이 있네요. 지역 드론 조종사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무의 강의를 들으면 여기 뭐 드론 조종사 협회. 뭔가 직업적 이익에 따라서 뭉쳐진 것 같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드론 작동해보니 재밌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쉬운 문제.
여기서 막 하다 보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을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3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을. 3개의 사회 뭔가 기관에 속해 있는데 이거 비공식적이지? 이거 비공식적이야. 학교는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잖아. 따라 3개가 아니라 몇 개? 2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 뭐예요? 여러분 시민단체도 공식 조직이고 학교도 공식 조직이지? 그치?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 2개네.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달리 병은 2차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다라고 했는데 2차적 사회화 기관은 전문적 사회화의 내용을 다루는 거야. 갑이나 병이나 회사, 고등학교, 시민단체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과 정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이 늘어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테니스 동호회에 있어. 비공식 조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공식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교내 테니스 동호회 뭐 이런 식이어야 돼. 근데 얘는 A 학교고 얘는 B 학교란 말이야. 따라서 이게 비공식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지. 사내 테니스 동호회, 교내 테니스 동호회 이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아닌 거야.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5번입니다. 갑, 무 중에서 병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4명은 그렇지 자발적 교사체, 시민단체 얘는 아니지만 테니스 동호회 그 다음에 드론 조종사 협회 다 자발적 교사체잖아요. 병 빼놓고 정답은 5번 이렇게 써놓으면 매우 간단했다. 좋습니다.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가,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자료 1은 갑을의 연구 사례이고 자료 1은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 A 그리고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 문제구나. 근데 기존에 출제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 또 함정을 팠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도심 재생 사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한 어떤 지역 도심 재생 사업 위원회가 여기가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집을 분석한 거예요. 봐봐. 갑이 설문조사 한 거야? 아니지. 설문조사 해놓은 자료집을 다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거 함정 주려고 그런 거야. 이거 설문조사 보고 질문지법 하라고 함정 준 거지만 우리 이거 문헌연구법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뭐 설문조사에 사용된 계속 막 이렇게 나와. 질문지법으로 함정 주려고. 하지만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헌연구법. 을은요, 토론학습 방식 2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동일한 중학교 학급을 각각 하나씩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 교실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간의 토론과 관련된 다양한 대화 상황을 자, 여러분 직접 관찰하고 토론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죠? 얘네 미국의 학생들은 어떻게 토론하지? 한국의 학생들은 어떻게 토론하지? 그쵸,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참여 관찰법입니다. 뭔가 실험법처럼 보이려고 막 했어. 그러나 아닌 거야. 함정이 조금씩 있었지만 절대 함정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다? 문헌연구법.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참여관찰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가에는 문헌연구법에 해당하는 특징, 나에는 문헌연구법과 참여관찰법의 공통점, 다에는 참여관찰법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수의 응답자, 이건 뭐지? 질문지법으로 함정 팔려고 한 거야. 아닌 거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문헌연구법의 특징, 그렇죠.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한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참여관찰법이요? 법칙 발견에 유리한 건 양적 자료 수집 방법들.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거,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여러분?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었지? 그러니까 아닌 것이고. 마지막 여기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막 격려를 줘. 그랬을 때 스트레스가 어떤지 알아볼 거야. 실험법, 이 실험법으로 함정 팔려고 준 겁니다. 아니에요. 정답은 여러분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일탈행동 사례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했던 갑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빠진 갑은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을 모아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거 뭐죠? 그렇지. 성공이라고 하는 문화적 목표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썼어. 머튼의 아노미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갑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 출소 후 교도소 직업 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을 취업하려고 했어. 그런데 범죄 이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을 당했네요. 갑은 자 여기가 힌트입니다. 어차피 범죄자라는 굴레에 얽매여 벗어날 수 없어서 다시 범죄 저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낙인 찍히면 부정적 자아 정체감이 형성돼서 2차적 일탈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죠? 낙인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머튼의 아노미론, 뒤에 낙인 이론. 그 다음에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컸던 을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 성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 썼네. 그렇죠.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한 회사에 취직한 을은 승진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어요. 그러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매번 승진에서 탈락하자 을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없음 알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회사 기밀을 넘기면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회사 측의 제안에 응해 회사 기밀을 훔쳤습니다. 뭐 한 거예요? 거액을 받으려는, 그렇죠. 뭔가 돈을 많이 벌려는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쓴 거지. 전체적으로 목표 수단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교사 해설이에요. 제시된 사례에서 청소년기의 갑의 일탈행동을 뭐로 설명할 수 있었어? 청소년기의 갑의 일탈행동 뭐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불법 도박했지? 그치? A가 뭐예요? 머튼의 아노미론. 됐고요. 교도소 출소 후 갑의 행동은 C가 아니라 B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그렇지. 그래서 B가 낙인. 그러면 하나 남은 C가 뭐가 되죠? 차별교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기억은. 따라서 을의 취업 후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뭐였어요? 목표 수단 불일치라는 A. 머튼의 아노미론이었지? 그치? 정답 1번. 바로 나와버립니다. 네. 이거 확실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B는 일탈행동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의 일탈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B는 여러분 낙인론이에요. 예.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 번째, C는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서 C가 차별교제인데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차별교제 이론은요?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이거잖아. 정상적인 집단이랑 교류해라 이거였잖아. 아니고요. A는 B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 아니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이 두 이론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 C와 달리 1차적 일탈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로 이어지는 거. 이거 낙인 찍혀서 그렇잖아 라고 했던 낙인 이론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A는 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정답은 1번 하시면 돼요.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도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지.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뭐라고 나왔어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개인 강조하면 사회 명목론. 사회 강조하면 사회 실제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찾으면 돼. 개인은 그 자신이 목적이며 끝났네. 그럼 더 읽어봐야 되겠지? 예,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딱 그러나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개인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고요. 타인도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개인이 가장 소중한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기적인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 사회는요. 이기적인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탄생한 거야.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개인 강조하고 있는 입장. 사회 이름뿐 명목론입니다. 틀리면 안 돼. 이건 진짜. 기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속성은 그래서 개인이 좌우하는 거야. 1번 기억 맞습니다.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그래 그게 맞아 라고 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개인 강조하는 거죠. 디귿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다. 이거는 사회가 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반대죠? 아닙니다. 사회 규범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한다?
반대 입장이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도 그렇고요. 9월도 그렇고 빙고는요. 개념 정의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 약간 헷갈려서 1번 골랐을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아까운 거지. 이거 틀리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에 하나예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이에요. 약 194만 4천 원, 2022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금액의 50%,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뭐지? 그렇지, 이거 상대 빈곤이죠. 그쵸? 상대 빈곤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우리나라 50%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을 기준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 구입비를 1인당 하루 2.15달러로 정하고 있고요.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거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따라서 A가 상대적 빈곤인지 B가 절대적 빈곤인지 금방 알 수 있어. 맞죠? 보겠습니다. 1번. A. 상대적 빈곤은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이다. 이거 혹시 그냥 딱 골라버린 학생도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요.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나 진짜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데 제 3천만 원 버는 애보다 이거는 주관적인 느낌인 겁니다. A는요.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공통점이 뭐예요? 객관적 빈곤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건 주관적인 걸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1번 고르면 안 됩니다. 얘네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객관적 빈곤이기 때문에. 따라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답은 여러분 2번이고요. 2번 선지는 거의 정말 이런 표현 방식으로, 물론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표현 방식으로는 지금 거의 최초로 나왔어요. 네, 이게 정답인데요. 다른 데부터 먼저 확실히 아닌 것부터 한번 가볼게. B를 판단하는 기준선은,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은 A를 판단하는 기준선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똑같아? 아프리카의 절대적 빈곤선이나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선이 같겠어? 70년대랑 지금이랑 같아? 말도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저개발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선진국에서는 절대적 빈곤가 안 나타나? 아니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국가에서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정말 많이 했던 선지죠? 왜냐하면 동시에 상대적 빈곤이면서 절대적 빈곤인 가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7%, 이거 8%, 두 개 더해서 15% 이러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데요. 자, 봐요. B는 이 절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면요. A는요. 자, 해볼게요. 한 5가구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가구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가구가 제가 여기 써놨어요. 예.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전체 양은 똑같은데 어떤 나라는 5가구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한 사람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150만 원, 13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에 따른 이 빈곤은요. 한 나라의 소득 분포와 굉장히 밀접해. 왜? 여기 봐봐.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니까 한 나라의 소득 분포 5, 4, 3, 2, 1 하면 가장 가운데 있는 게 300만 원이야. 300만 원의 절반이니까 150만 원 미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쵸? 근데 이렇게 소득 분포가 되어 있으면 어때? 이제 130만 원을 기준으로 전체 총액은 같더라도 1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절반 하니까 중위소득의 기준선이 달라져. 이해되지? 그래서 이 A 상대적 빈곤은요. 한 나라의 소득 분포와 굉장히 밀접하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적 빈곤의 기준선은 딱 정해져 있어. 그래, 인간이 최소한 먹을 식량 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런 소득 분포 상태건 이런 소득 분포 상태건 상관없이 그냥 10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야. 110만 원 이렇게 한다고. 따라서 이 B 절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 정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으나 새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일부러 설명을 했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약간 산수가 있지. 그치?
산수가 있고 어렵다면 어렵게 풀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비율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산수가 좀 필요하긴 하나.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각국의 T년 연령대별 남녀 임금을 조사하여 구성을 한 것인데요. 여성 임금 비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여성 임금 비가 뭐냐면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성을 100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 여기 88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남성을 100이라고 쳤을 때 여자 88. 남자가 200이면 200의 8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임금의 88%가 여성 임금이고요. 남성 임금의 90% 수준, 남성 임금의 75% 수준, 남성 임금의 61% 수준이 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해되지? 그치? 비율을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남성, 여성, 성별로 구분했는데 여기 보니까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평균 임금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20대 기준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20대 남성 또는 여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10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100이라고 했을 때 20대가 100이라고 한다면 10대는요, 요거 대비 40% 수준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100이라고 했을 때 40. 여기 100이라고 했을 때 2배 수준이네, 200. 100이라고 했을 때 190, 100이라고 했을 때 114. 이해되시죠? 그쵸? 예. 그리고 여기도요. 여성 100이라고 했을 때 39구, 100이라고 했을 때 145, 100이라고 했을 때 1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봐봐. 20대의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90% 수준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한다면 여성 임금은 얼마가 돼야 돼? 90인 거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자, 그래서 여기 100에 90%에서 100분의 90 이렇게 해서 9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100이라고 했을 때 39예요. 그러면 90의 39%니까 이거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40에 88% 하면 대략 35가 나오는 거야. 이게 비율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35가 맞나? 예, 예. 그리고 여기도요. 여기도. 자, 100이라고 했을 때 45% 증가한 거예요. 145로. 그러면 90에서 45% 증가시키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30. 여기 130. 그러니까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90을 100일 때 105면 90일 때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얼마나 94.5. 대략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100일 때 60이면 90의 60%인 거잖아요. 5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놓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50%라고 예를 들어 나와 있잖아. 남성 임금 대비해서 여성 임금이 여기 봐요. 190이면 거기 한 절반 수준. 여기 반올림 첫째 자리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절반 수준 해서 5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요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180보다 작고 얘가 18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니은은 13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넣어보면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성 임금 대비해서 180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남성 임금 대비 75%라고 해서 그게 여기 여성 임금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180이라고 한다면 180에 75% 하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냐면 135가 나옵니다. 13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180이면 135가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따라서 180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3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 자, 남성 임금을 200이라고 했을 때 200의 61% 수준이라고 했어. 200의 61%면 여러분 얼마가 되죠? 112가 되는 거, 12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122고요. 90일 때 120이면 100일 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35, 뭐 요 정도 돼야 됩니다. 예, 뭐 조금 넘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30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130이 나오면 130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 왜냐면 200의 61%, 122가 나와야 되고 그러자면 여기가 135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130보다 그래서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 고를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평균 임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40대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남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임금, 그렇죠. 40대가 가장 높아요. 그렇죠. 예, 여기 쭉 보면 여기 18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30대가 145고요. 40대가 13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보다 크니까 145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네. 145까지 만약에 가서 똑같을 수도 있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145를 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00에 145가 되면 100에 145면 90에 얼마가 되냐면 계산해 보면 100에 145면 90에 130.5가 됩니다. 예. 그러면요 여러분 200의 61%인 122가 나와야 되는데 200의 61%를 넘어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130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145까지 못 갑니다. 여기가 145까지. 그렇게 역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0보다 큰 숫자이긴 하나 여기 145까지 못 미쳐요. 따라서 남자, 여자 모두 여성이 가장 많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여기 145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예.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선지는 그렇게 어려운 선지는 아닙니다. 이건 많이 했던 선지거든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볼게요.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전체 평균 임금의 60%보다 작다. 자, 이거 비율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봐봐. 40대 여성 임금 비 이거 보시면 됩니다. 남성 임금 대비해서 몇 퍼센트야? 60% 넘는 거지. 그치?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61% 수준이야. 맞잖아요. 그러면 전체 평균은요? 이 사이의 숫자를 갖게 되겠지. 그쵸? 맞잖아요. 이게 남성이고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이 61이니까. 그러면 전체 평균은 이 사이의 숫자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 평균 대비 여성 61은 전체에서는 60%를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6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남성 임금 대비해도 60%보다 큰데 전체 대비하면 당연히 60%를 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임금 차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 차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네.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9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 50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한 80이 조금 안 되게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100 가까이 나네요. 그렇죠?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다가 여기 와서는요. 다시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라면 자 50대에 남성 취업자 수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3명이면 여기 2명, 300명이면 200명 뭐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그럼 1.5배입니다. 아무렇게나는 아니지만 네. 3대 2로 하면 1.5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50대 여성 임금 총액은 남성 임금 총액의 40%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 임금이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100이라고 했을 때 190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럼 여성 임금 얼마예요? 대략 95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총액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3대 2로. 총액을 해보시면 대략 여기가 570이고 여기가 얼마? 19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임금 총액은 여성의 임금 총액은 남성 임금 총액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네. 40%가 안 되죠. 40% 하면 2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 고르시면 되겠고 뭔가 비율만 판단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다. 제일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태도입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당황하다가 서두르다가 틀릴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아까워서 정말 너무 속상한 문제 되겠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갑이 4점 맞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요. 이 질문들을 모두 맞는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보면 A, B, C가 어떤 문화의 태도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씨와 달리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자기 문화 낮게 평가한대요. 4대주의잖아. 따라서 이게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A, B와 달리 국수주의. 누구 거야?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 겁니다.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가 C. 그럼 문화 상대주의가 B 되겠네.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몇 점 맞았냐면 2점 맞았어요. 2점 맞았으면 갑하고 같은 대답한 여기는 맞은 거고요. 여기 다른 대답한 여기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엔 기역, 니은의 답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문제 설계가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했지 싶었어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역이 얘라면요. 기역이 얘라면 얘는 무조건 맞춘 거니까 얘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을을 2점 맞으려면 여기 맞는 게 되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 질문 나의 예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는 C는 B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가? C는 B와 달리 얘 우열 평가하잖아요. 예. 따라서 없다고 보는가 하면 아니요 라고 나와야 됩니다. 예라고 나오게 되면 을은 2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니은이 아니오래요. 아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돼요? 아니요가 맞는 거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요가 되어야 되고요. 기역도 아니요가 되어야 되겠네. 그렇죠? 예. 왜냐면 두 개 다 맞아요. 얘는 무조건 다 맞는 거니까. 되셨죠? 그렇다면 가에는 A는 C와 달리 A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타 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가? 자, 이 A가 C와 달리? 아니죠. C가 타 문화 간의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우리 것만 최고야 라고 하니까. 따라서 A가 C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아니네요. 아니요 라고 잘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질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몇 번을 꼬았어요. 그래서 아는 건데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가, 자 가겠습니다. 가가 B는 A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라고 한다면 B는 A와 달리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 다양성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가에 여기 오면 얘 얘죠. 그쵸? 네. 그럼 아니오라고 한 얘 틀렸네. 그렇지. 그럼 여기 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니은은 여기도 요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다 맞은 거니까. 따라서 니은은 얘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나가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가?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해요? 아니죠. 예, 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그 질문이 여기 나에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 아니오가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얘라고 한 얘는 틀리고요. 그럼 여기 아니오가 맞는 게 되고요. 기억에 아니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된다는 거지. 그치? 마지막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가 A는 B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A는 B와 달리, 그렇죠. 얘 상실할 수 있는 비판을 받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얘가 되겠네요. 얘라고 하면 얘가 틀렸네. 그렇지. 네. 이렇게 되고요. 나는 C는 A와 달리 타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야, 아니잖아. 우리 문화 최고야 라고 말하잖아. 이게 들어간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아니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얘가 아니요가 맞으니까 얘가 틀려서 을 2점 나와야 되는데 1점 나와버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최근 경향 그대로에서 사회계층 구조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똑같은 유형 출제됐습니다.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료 1은 현재 갑국의 계층 구조와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이고 자료 2는 T년 후의 갑국의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예측입니다. ABC는 상중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는 중층이 가장 많아요. 따라서 C가 중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하나가 상이나 하 중에 하나인데 하층 비율이 더 많대요. 둘 중에 더 많은 거. 그렇지, 얘가 하네. 그러면 얘가 상입니다. 그렇죠? 예측 1, 예측 2 나와 있습니다. 예측 1을 보면 상중하 한번 해볼까? 상중하 해볼게요. A, C,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도 상중하 해서 A, C, B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 A가 얼마? 30. 중. C가 50. 그쵸? 30. 네. 아니, C구나. C가, 그쵸? 50. 그 다음에 B가 20. 해서 뭐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 어렵죠? 여기도 해볼게요. 상이 얼마? 20. 그쵸? 상이 20. A니까. 그 다음에 중이 어디 있어요? 중이 요거네. 그쵸? C가 중 15. 그 다음에 하가 여기 65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요거네, 요거.
저 모래시계형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중층 비율은 여기 있네요. 중층 비율은 현재의 중층 비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50%하고 어때? 컸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상층 비율은 얼마냐면 30입니다. 30. 현재의 상층 비율 어디 있어요? 10입니다. 몇 배예요? 3배이다. 너무 쉬운 문제지? 그치?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2대로 된 경우의 계층 구조는 뭐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피라미드 아니죠? 틀렸습니다. 예측 2대로 된 경우의 하층 비율은 65예요. 그쵸? 65. 그 다음에 예측 2대로 된 경우의 중층 비율은 얼마야? 15야. 4배보다 크다. 그러네요. 4배가 60이니까. 그쵸? 4배보다 더 많이 됐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 예측 2대로 된 중층 비율은 중층 비율 15입니다. 15.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상층 비율 여기 30 있습니다. 얘 2배보다 크다? 아니죠. 얘가 얘의 2배네요.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이죠. 아, 이거 띵작 우리 많이 했었다가 이거 한참 전이라서 요즘은 사례로 안 쓰는데 이게 나왔네. 네, 요즘 한글 자모의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자모로 바꿔 표현하는 언어 유희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쌍디귿하고 이를 합쳐서 멸을 만들어 명작을 띵작으로 표시하는 것이 그 예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고요. 그들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이 됐어요.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있대요. 하지만 신조어를 모르는 대다수 기성세대들은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한대요.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이 있대요. 띵작하면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세대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를 대체해버렸어요? 예, 전체 문화가 됐어요? 아닙니다. 두 번째, 세대 간 문화의 이질성이 이해 못한대잖아. 커진 거지. 틀렸고요. 대중 매체가 고급 문화의 대중화를 견인한다. 그런 내용 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특정 세대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주류 문화에 막 저항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반문화적 성격은 안 나와 있어요. 특정 하위 문화가, 그렇죠. 여기 젊은 세대의 문화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막 이런 데잖아.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지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딱 9월 모의평가에 나오고 나올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관료제, 탈관료제 기본 문제이고요. 틀리면 안 됩니다. A에서 조직의 최고의 목적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취할 때 개인은 그 목적을 향해 객관적으로 적확하게 영혼 없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조직이라는 기계의 작은 톱니가 되어 경직된 업무 시스템에 파묻히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거대한 대규모 조직에 그냥 수단처럼 느껴진다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A가 관료제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었죠. 관료제 조직의 한계점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탈관료제 조직 끝났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서 과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죠. 왜? 규약과 절차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예,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B에 비해 업무 담당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아니야. A는 매뉴얼대로야. 따라서 재량권 아닙니다. B는 A에 비해서 연공서열. 연공서열은요? 그렇죠. 관료제 조직에서 연공서열.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경력이 공이되어 서열을 이룹니다. 탈관료제에서는 능력 성과지. 그렇지? 틀렸습니다. B는 A에 비해서 업무 체계의 전문화, 세분화. 관료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규모 조직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쭉 서열하고 예, 전문화, 세분화하면 돼. 이거 관료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A는 상향식 아니지. 자, A는 관료제예요. 위에서 정해서 아래로 이렇게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하향식. 틀렸어.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바로 뭐예요? 전체의 비율이 있고 부분의 비율이 있을 때 집단의 크기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 형식에 비하면 얘는 진짜 쉽게 나온 거지. 진짜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연습했는데 진짜 쉽게 나온 겁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됐어요. 얘는. 해볼게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A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뭐야?
사회보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B는 선별적 복지. 그렇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선별해서 하는 거 공공부조이죠. 그래서 각국의 가, 나 지역의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 나 지역으로만 각국은 구성이 되고요. 전체 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이 20% 많다.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뭐였냐면 사회보험. 맞죠?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니까 얘가 공공부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가 지역에서 46%가 사회보험이에요. 나 지역에서 36%예요. 둘 중에 수가 어디가 더 많냐라고 하면 비율이 많다고 해서 수가 무조건 많은 건 아닌 거라고 했었지. 그치? 따라서 여기 밑에 보면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가 100명인지 여기가 똑같이 100명인지 아니면 200명인지 몇 대 몇의 크기가 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전체의 비율을 보고 부분의 비율을 보면 집단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든 이거 하든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쉬운 숫자 여기 중복으로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가 지역 나 지역의 중복 수급자 비율이 가 지역은 15%, 나 지역은 10%입니다. 우리 정말 많이 했었는데 자, 여기 1대1 국어 과목, 수학 과목 한 과목이면 정가운데 평균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가운데가 아니라 어디냐면 여기에 가까워. 12 이랬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많다? 여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계적으로 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칸입니다. 2대 3.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은데 얼마? 2대 3으로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 지역이 200명이라고 한다면 나 지역은 300명, 전체는 얼마? 500명. 그런데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20%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500의 20%는 얼마예요? 100명입니다. 그쵸? 100명 증가해서 전체 여기 600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숫자로 한번 해볼게. 자, 가 지역이 얼마? 6입니다. 6. 그 다음에 나 지역이 얼마? 18이에요. 근데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14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구나. 14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더 가깝지? 그치? 왜? 여기 4칸이고요. 여기 몇 칸이야? 8칸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많다? 나 지역이 더 많습니다. 나 지역이 더 많은데 몇 배 많은 거예요? 그렇지. 이거 하면 1대 2로 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 200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전체가 얼마야? 600이니까 600을 1대 2로 나눠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20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00이라고 한다면 여기 40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다 끝난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숫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명의 46%니까 92, 60, 30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300명의 36%, 108, 60, 30. 이거 두 개 더해도 되고요. 500명에 이렇게 하면 400, 200, 그 다음에 120, 6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92, 6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여기는 208, 그 다음에 168, 72. 그래서 여기 두 개 더해도 되고 600에 50%니까 3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228, 그 다음에 84. 자, 끝났습니다. 네,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상호부조의 원리. 둘 중에 어떤 거야? 그렇지. A입니다. A. 사회보험입니다. 이의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20년의 가지역, T 플러스 20년의 가지역, 여기 있네요. 가지역 92, T년의 가지역 92랑 어때? 같은데? 그렇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수혜자가 비용 부담해야 돼. 어디서? 공공이 보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A입니다. 이것도 역시 A예요. T 플러스 20년의 가지역, T 플러스 20년의 가지역 여기 있네요. 92. T년의 나지역 여기 있네요. 얼마? 108. 보다 적은데요? 예,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가 지역에서 정부 재정으로 전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수라고 했습니다. T년의 가 지역입니다. 여기 가 지역에서예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건 뭐죠? 공공부조입니다. 그렇죠? B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60에서 얼마? 여기 중복수급자 30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야? 30입니다. 30.
그래서 AB 중복 수급자 수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가 지역의 중복 수급자 30이니까 2배이다? 틀린 게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틀렸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가보도록 할게요. 맞죠? 네. T 플러스 20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만이라고 했어. 자,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되는 게 뭐죠? 이게 B,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수 T 플러스 20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T 플러스 20년에 여기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12명은 중복수급자야. 그러니까 여기 60명에서 12명을 빼줘야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48 이렇게 되네요. 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168에서 71을 빼줘야 되네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96하고 나오게 됩니다. 6하고 나오게 돼요. 따라서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 오, 맞네.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0년의 AB 중복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중복 수급자 수 여기 있네. 예. 가 지역 12. 아니, 가 지역 12, 나 지역 70인데? 이게 3배야? 6배 아닌가? 그쵸?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간에 나왔던 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좀 있긴 했었죠. 그쵸?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배트 플립. 아, 이거 양준혁 선수가 많이 하지 않았나? 아닌가? 네, 야구에서 타자가 홈런을 친 후 방망이를 딱 던지는 동작으로 자신의 타격을 과시하거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트 플립은 한국 야구에서는 일종의 볼거리로 여겨지는데요. 미국 야구에서는 홈런을 맞은 투수를 자극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금기시 된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언론은 한국의 다양한 배트 플립 영상이 소개되어서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야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국의 이 문화가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던지는 게.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도 배트 플립을 하는 선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배트 플립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홈런 쳤으면 됐지 왜 투수 자극해?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표현에 익숙한 젊은 세대 중 일부는 재밌는데? 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기억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여러분 야구 방망이입니다. 이거 뭐죠?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 기술 물질 문화입니다. 그렇죠? 틀린 거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는 문화의 총체성이 부각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볼거리로 여기지만 미국에서는 자극하는 행위로 강조되는 거. 이게 어떻게 총체성입니까? 여러분 총체성은 뭐죠? 문화 요소 간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 그쵸.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다. 그렇죠.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 할 때 이 문화가 막 세련된 거, 교양 있는 것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진보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3번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리을에는 미국 야구에 익숙한 사람은 신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온 것을 보고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해야 돼? 변동성은 여러분 뭡니까?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새롭게 등장하거나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은 문화 지체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틀렸죠. 문화 지체는 뭐예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른데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맞지 않아요?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글에는 문화 변동의 방향을 보는 관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항상 출제되는 겁니다. 5단원에서.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요. 한 세대에서 축적된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기존 지식을 기초로 여러 갈래의 또 신생 분야도 나타난대. 이처럼 사회에서는 과거로부터 전해진 지식과 새로 탄생한 지식이 연속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양상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예요. 인류의 미약한 첫 발걸음부터 문명의 이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확장한다. 뭐예요? 그렇죠. 진보 발전한다. 진화론이잖아. 기억 보겠습니다. 문화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 이거 순환론이잖아. 그렇죠?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이거 순환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받습니다. 왜? 이렇게 발전한 곳이 어디야? 서구야.
서구 따라가면 돼. 이 시각을 깔고 있어서 니은 맞는 얘기고요. 사회변동은 언제나 진보를 의미해요. 아니라고 본다. 틀렸고요. 사회가 그렇죠. 이거 많이 했습니다.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가는 것 또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가는 걸 진보 발전이라고 봅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요. 여러분 이거 뭐 물어보는지 모르면 빨리 밑줄 근대 보세요. 아, 사회운동. 사회운동. 그렇죠. 계속 사회운동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도로 중심의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개인의 차량 증가로 인한 다양한 교통 문제가 발생했고요. 보행자를 위한 이제 공간은 점점점 줄어들어가 있죠. 이에 시민들은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했어요. 시민단체들, 조직적으로 했네. 걷기 대회, 통학로 안전상태 조사 등을 실시했고 그 결실로서 스쿨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소비가 시작되던 20세기 초에 조잡한 제품들이 양산돼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이 나타났고 이러한 움직임은 대중소비가 본격화된 시기에 독점 기업의 행포로부터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 두 가지 나와 있네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거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 이게 막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혁명적인 막 이런 거야? 아니지. 그렇죠. 두 번째, 니은은 지배 집단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이에요? 아니죠.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경제적 평등을 이게 경제적 평등이에요? 보행권 확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산업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둘 다 산업화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산업화되면서 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이 만들어지면서 보행권이 축소된 측면 또는 이렇게 대중소비사회가 되면서 따라서 둘 다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역과 니은은 시민의 권리 보장. 여기 어떤 권리예요? 여기서는 보행권. 여기는요. 소비자 주권.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대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냐라고 봤더니 A에서 E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 그렇지. 이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6월에 나왔던 거, 9월에 나왔던 거 완전 똑같이. 물론 수능이라서 조금 더 제시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진 측면이 있지만 문제 유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A부터 한번 해볼게요. 등장인물을 정리해두는 게 이 문제를 보는데 훨씬 편합니다. A는 전쟁을 피해서 홀로 이주해온 어머니 B와 이주해서 온 어머니네. 네, 어머니 B, 여성, 이주 여성이네요. B와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 장애인이 된 C,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이네요. 장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B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 활동이 힘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C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각 장애인만, 여기 뭐냐면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 장애인이 된 아버지고요.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안마사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안마사가 되고 싶어했던 비장애인 D입니다. D는 안마사가 되고 싶어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 국가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왜 이 직업을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를 지켜보던 A는 시각장애인을 대변하는 법조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A가 있었죠. 그렇죠? A는 법을 공부하러 갑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기도 이주한 외국인이자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갑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난민 여성으로 차별받았던 B의 아픔을,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거야. 그렇죠. 이주 여성으로서 차별, 난민으로, 여기 난민이었나 봐요. 구체적으로는. 했던 것처럼 자기도 외국에 살아보니까 이제 체감하게 되었다. A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법률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여 입사한 E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E도 같은 회사에서 A하고 E가 만났는데 E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입사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나왔던 방식인데 그동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쭉 줄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B와 달리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고 했는데 A는 B와 달리가 아니죠. B도 보세요. 난민으로서, 이주 난민으로서의 차별도 받았고 여성으로서의 차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B는 C와 달리 자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후천적 요인이죠. 왜?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C 후천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D는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장애인만 안마사를 하니까 내가 비장애인이라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마지막 아니군요. A와 D는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A와 D가? D는 뭐예요?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그 장애인만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묶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그렇죠? C하고 E는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은 거죠. 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여기 E는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요건을 충족해서 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 가보도록 할 거고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문화를 공부했고 1등급을 목표로 노력했던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해 왔습니다. 그동안 풀었던 방식과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T년이고요. 0에서 14세,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되어 있고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20%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8%이다라고 했습니다. 50년이 지났고요. 50년이 지났고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100%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28%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퍼센트, 100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치? T년 대비해서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는 25% 증가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얼마?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 1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한다면 25% 증가했으니까 125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유소년 인구는 12.5%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0이라고 했을 때 28%면 125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예, 계산하면 125에 하면 35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2.5% 감소했다고 해서 12.5는요?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감소한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여야 돼? 40이어야 됩니다. 40에서 5만큼 감소하면 12.5. 그쵸? 8분의 1만큼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40, 100%라고 했을 때 40%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40 되지? 100이라고 했을 때 40, 40, 20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 부양비가 15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년의 노년 부양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죠?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얼마? 40분의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얼마가 나와요? 50하고 나오게 되죠. 150%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150%가 얼마예요? 100%면 50. 그쵸? 150%니까 75만큼 증가한 거예요. 맞죠? 그럼 얼마가 돼? 125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가 돼야 되죠? 125라고 하는 말은 125. 노년 부양비가 125다라고 하는 말은 15세에서 64세 인구가 100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00이죠? 그렇죠? 여기 지워지니까 여기가 125. 이렇게 돼야지 125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5세에서 64세 인구랑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를 여기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4대 5입니다. 맞죠? 그렇죠? 15세에서 64세랑 65세 이상의 상대적인 크기가 4대 5다. 자, 여러분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125에서 35를 빼줘요. 그럼 나머지 90이죠. 90을 4대 5로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40이면 여기가 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찾으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자, 이제 125에서 40이 차지하는 이제 비율로 한번 여기다 써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 바꾸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25에서 40이 차지하는 건 32%가 되는 것이고요. 125에서 50이 차지하는 건 여러분 얼마가 되냐면 4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따라서 비율로 따지면 125에 40% 하면 50 나오고 125에 32% 하면 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0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놔두고 이제 문제 풀이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T년의 유소년 인구 여기 있고요. 100명이라고 치고 125명이라고 쳐야지. 그렇죠? 여기 40과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 비율로는 40%인데 수는 50이잖아. 동일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 증가율은 피부양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이 어디예요? 100에서 125로 25%가 전체 인구 증가율이지? 그치? 25%예요. 자, 피부양 인구. 부양 인구가 여기가 부양 인구야. 피부양 인구는 저 여기 두 개지. 그치? 여기 두 개. 60에서 얼마가 됐어요? 이거 두 개 더 해봐. 85가 됐습니다. 예. 자, 어때? 25%보다 더 크게 증가했지. 4분의 1보다 더 많이 증가했잖아. 4분의 1은 15만큼 증가한 게 4분의 1이잖아. 그렇죠? 계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비율 계산. 그래서 전체 인구보다 피부양 인구의 증가율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소년 인구 감소율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얼마? 12.5%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유소년 부양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돼? 그치? 40분의 40 곱하기 100입니다. 원래 100이었어. 100에서 그쵸? 요거 대비 요거 해도 되고 이거 대비 이거 해도 됩니다. 40분의 35 해보자. 40분의 35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 나오냐면 87.5 하고 나옵니다. 자, 감소율 한번 구해볼까? 감소율.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100이었는데 100에서 얼마로? 87.5로 12.5만큼 감소했어요. 곱하기 비율이니까 100. 여기 주어집니다. 12.5, 12.5 똑같지? 그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 부양 인구 여기 40이고요. 40 똑같아. 전체 인구 100에서 40인데 여긴 125에서 40이야. 그치? 이거 비율 계산 안 할 거지? 어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졌죠. 그쵸? 크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T년보다 T 플러스 50년 부양 인구의 감소? 여러분 부양 인구 감소했어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지. 40에서 32%로 비율은 감소했지만 부양 인구 수는 그대로입니다. 저희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모두에게 어려웠고 준비한 학생들은 그래도 진짜 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프닝에 말한 것처럼 안아주고 싶다. 토닥토닥토닥토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3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